예, 12조 3차 시 이어서 합니다. 박상영 그 게이 소설을 지금 2차 시 말미에 보고 있었습니다. 좀 난삽하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 다음에 박상영의 또 다른 단편, 뭐 중국산 모조 비아그라와 제재, 어디에도 고이지 못하는 소변에 대한 짧은 농담. 단편 제목이 엄청 길군요. 이 소설에서 인물 제재가 소비하는 것 역시 생경하게 표출하고 있는 성적 욕망의 소비예요. 몸과 마음, 씀씀이 모두가 해뻤던 당시의 제재는 남자 인물이죠. 남성 인물이죠. 외모와 경제적 지위, 심지어 섹스 포지션까지도 개의치 않고 그들 대부분과 짧고 뜨거운 연애를 했다. 단 한편 또 나는 데이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회사원 031, 뭐 공대생 4, 의사 103 등 이렇게 직업과 숫자로서만 식별되는 이런 이들과 남성이죠. 섹스를 나누고 헤어지기를 반복해요. 그 다음에 정조관념이 희박하고 아니 희박하다 못해 아예 없는 편이라는 스스로의 규정처럼 20대 중반에 들어선 제이도 무슨 올림픽이라도 나가는 것처럼 끝도 없이 술을 마시고 문어발식으로 남자를 만났다. 그 다음에 또 제이는 내가 만났던 애는 뭐 뭣도 크고 문신도 많고 또 섹스할 때 좋은 노래도 틀어주고 아무튼 적당히 멍청해서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소설에서 이제 박상영 소설의 그 소설된 문장들입니다. 지금 내가 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그러면서 이제 무려 3달 동안 두 남자를 번갈아 만나던 어느 날은 임신을 하고 나와 이제 나 서술자와 함께 남자죠. 임신 중절 수술을 하러 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냥 뭐 여드름 짜러 간다고 생각하기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약적인가를 봐요. 병원에서는 애 아빠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고 하고 피임의 전결과 삶의 중요성에 대해 20분도 넘게 일정 연설을 하는 중년의 의사 말에 격분해서 욕설을 내뱉고 병원을 뛰쳐나오는 그런 이제 인물 유형이에요. 그래서 제이는 땅콩보다도 작은 게 뭔 생명이야 하고 나에게 반문하죠. 이게 이제 박상영이라고 하는 남성 작가의 개인 소설에서 제이라고 하는 자신과 같이 이제 동거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자신은 게이지만 이제 또 이런 그 제이라고 하는 여학생과 또 같이 또 동거를 하거든요. 각자 이제 남성들을 각자 만나는 것인데 그러니까 제이라고 하는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내가 이제 설명을 좀 하면 이런 게 있어요. 하여튼 그 서술자 나 역시 하루가 멀다 하고 술에 취해 새로운 남자와 잤다. 그러다 오줌을 놓을 때마다 요도가 따끔거려서 만나고 있던 동갑의 공대생을 데리고 함께 비뇨기과에 가죠. 또 다른 남자 취직을 해서 K3를 타고 다니던 이런 사고로 죽어버리는데 죽기 전 그는 집착이 아니라면 난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다 이런 문자를 또 내게 남겨요. 나는 가끔 그 문장을 들여다보긴 하지만 그렇다고 또 마음이 흔들리는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나는 제이와 함께 했던 시간들을 뭐라고 이제 회상을 하냐면 그 시절 우리는 서로를 통해 삶의 여러 이면들을 배웠다. 이를테면 제이는 나를 통해서 게이로 사는 건 때론 참으로 족같다는 걸 배웠고 나는 제이를 통해 여자로 사는 것도 만만치 않게 거지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뭐 이제 어떻게 뭐 깨달았던 간에 상관은 없겠는데 그래서 그는 이제 모든 아름다움이라고 명명되는 시절이 찰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가르쳐준 제이. 이제 이곳에 없는 제이를 그리워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강기라고 하는 평론가는 결혼을 거치는 공인된 관계가 아니라면 미안의 관계로 치부되는 사회 속에서 온갖 비말을 공유하고 연대했던 그들은 이제 소설의 나와 제이는 낭만적 사랑과 결혼의 클리셰에 그런 이제 그 낡은 관습, 길들여지지 않은 또 다른 사랑의 관계로 남는다고 설명을 해요. 해설에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나는 뭐 이런 것을 어, 좀 시큰둥하게 솔직히 시큰둥하게 생각해요. 저 소설에서 내가 중요한 건 내가 찾은 핵심은 이거예요. 응? 이 연구 논문에서 저 박상영의 소설에서 남성 동성애자가 여성 이 제이죠. 제이를 대하는 시선은
명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불결로 집약되죠. 그렇잖아요. 이 여성이 이제 이를테면 아주 무분별하게 뭐 그 클럽에 가서 술 마시고 뭐 소위 걸리는 남자 누구라도 이제 가서 섹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임신도 하고 뭐 근데 누구의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냥 여드름 짜러 간다고 생각하기로 하고 땅콩보다 작은 게 뭔 생명이야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이라고 하는 여성 인물을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죠. 이 박상영이라고 하는 남성 작가가 나는 그래서 이것을 광기의 해설처럼 그들의 낭만 그러니까 그동안의 그 어떤 관습 그 이성애적 어떤 그 소위 관계가 어, 그런 어떤 그 기존의 어떤 관계를 관계 균열을 내는 그래서 길들여지지 않은 소위 말하면 그런 그 어떤 낭만적 사랑과 결혼의 그런 관습에 길들여지지 않은 또 다른 사랑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는가? 나는 그렇게 그런 저런 해석에 동의하잖아요. 오히려 소설에서 남성 동성애자가 여성을 대하는 시선이 여성 혐오예요, 혐오. 어. 여성 혐오는 남성 동성의 근거인 동시에 남성 동성애자가 긍지를 품는 바탕이 되거든요. 다른 소설 볼까요? 박상영 소설집 대도시의 사랑법에 실려있는 중편 소설 우럭한 점 우주의 맛의 경우에도 소설의 소설자 나는 어떤 인물이냐면 불문학을 전공했고 소설가고 게이고 그는 스스로 중도 좌파의 남성 호모섹슈얼이라고 규정해요. 그는 한 인권단체에서 주최하는 인문학 교양 강좌를 들어갔다가 자신을 뭐 창작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자신보다 12살 많은 형에게 끌리고 그럼 나는 형의 몸 구석구석을 훑다가 자신도 모르게 침을 크게 삼켜버릴 정도로 그에게 매혹되고 이제 어떤 그 동성애적 그 성적 지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것 자체를 내가 비난하지는 않아요. 비난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런데 내가 이제 박상영의 이런 게이 소설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하여튼 뭐 이제 그 뭐 이 어떤 그 남성에게 매혹되고 성적으로 또 매혹됐다 이런 얘기죠. 뭐 처음에 또렷한 목소리 툭 튀어나온 눈썹뼈에 속내를 종잡을 수 없는 작은 입술 뭐 이런 하여튼 그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 것은 각자 알아서 취향이 있는 거니까 그럴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잘 봐요. 그 형은 어?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에 치매 초기 증상까지 있는 상태여서 암투병 중인 엄마와 함께 살아가는 나와 그러니까 나는 또 이제 소설의 소설자 나는 암투병 중인 엄마와 함께 살아가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의 공유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있어. 그 다음에 형은 또 이제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줘. 이렇게 귀여운 얼굴. 농담으로라도 나에게 귀엽다는 말을 해준 사람은 정규 교육 과정을 시작한 이후로는 한 번도 없었다 하면서 그 느낌을 마음에 간직해. 그러니까 두 사람의 감정적 연루에는 뭐가 있냐면 그가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단지 벽에 대고서라도 무슨 얘기든 털어놓고 싶을 만큼 외로운 사람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했고 또 자신 역시 외로운 상태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그러면서도 또 나는 이미 오래전 고등학교 1학년 때 2살 연상의 이과생과 놀이터에서 키스를 하다가 엄마에게 들킨 전력이 있다. 그러니까 나와 상대가 외롭다는 느낌의 공유와 함께 저마다의 가족이 둘 다 엄마가 그랬잖아요. 저마다의 가족이 암투병 중이거나 알코올성 치매 따위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그런 상황적 요인의 유사점만이 두 사람을 이끄는 요소, 요소. 그리고 소설의 서술자 내가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성 정체성 이것이 이제 두 사람의 어떤 그 연결의 요인들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박상영의 이런 소설들을 읽고 난 뒤에
일종의 결론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12주차 수업의 주제가 퀴어와 관계의 본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호 간의 신뢰와 헌신을 바탕으로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성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는, 그쵸? 상호 간의 신뢰와 헌신을 바탕으로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성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는 관계일 때 상대방의 인격이 아니라 쾌락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제 고리타분한 그런 꼰대 같은 생각을 여전히 내가 페미니즘도 공부하고 페미니즘 평론도 쓰고 또 퀴어 평론 논문도 쓰고 공부를 하면서 일정하게는 열려 있다고 스스로 평가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소설에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2차 시에서 이야기했지만 여성 작가들이 쓴 레즈비언 서사에서 여성 인물들은 그런 어떤 맹목적으로 어떤 성적 욕망을 과시하거나 그런 욕망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의 어떤 친밀한 관계성을 추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그것이 그 이제 레즈비언에 대한 이런 그 사회의 어떤 편견으로부터 어,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작가들의 자기 검열이 일정하게는 작동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렇게 설명을 내가 분석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남성 작가, 게이 작가, 남성 퀴어 작가들의 게이 서사에서는 여성 작가들 그것과는 판이하게 다르죠. 어, 나는 게이다, 작가 둘 다 작가가 이야기하고 그건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소설에서 그야말로 아주 난잡한 그 어떤 관계의 진정성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그야말로 맹목적인 어떤 성적 관계만 그 매몰되어 있는 이런 서사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를 나는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상호 간의 신뢰와 헌신을 바탕으로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성적인 쾌락만을 추구할 때 상대방은 쾌락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 그러니까 박상경 소설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난삽한 성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소설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성적 행위에만 과잉 집착하는 듯 보이거든요. 그 자전적 색채가 짙은 이제 그 또 대도시의 사랑법의 세계가 지난 3년 동안 쓴 소설을 해봤자 술 먹고 물고 훔치고 군대에서 개간을 하고 성매매하고 바람 피우는 사람들에게 전부라고 스스로 요약한 그런 첫 번째 소설집의 주된 서사 패턴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그러니까 기성의 이 퀴어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페미니즘도 마찬가지고 퀴어도 마찬가지고 기성의 질서 규범을 넘어서고자 하는, 이게 뭔지 내가 여러 번 설명했죠. 그러니까 이성의 중심에 소위 그런 어떤 그 기왕의 어떤 관습과 제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성 질서와 규범을 넘어서고자 하는 하나의 기획, 새로운 성적 주체로서의 동성애자의 재현이 아닌 동성애 혐오감의 재생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나는 봐요. 나는 사실 이 박상영의 소설들을 읽으면서 어, 나는 이제 그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개방적이에요. 그러면 그 누가 누군가의 어떤 개인의 성적 취향에 대해서 시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나는 보거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들을 읽으면서 나는 상당히 혐오감을 느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이 염려, 내가 염려라고 지금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염려라는 것이 사실은 염려가 아니라 비난이죠.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염려라는 것은 본심을 은폐하는 감정이죠. 비난이라고 내가 하지 않고. 왜 내가 비난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어, 내가 이제 스스로 진보적인 그런 어떤 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지식인이다 라는 생각을 내가 하는 거죠. 그런 작가고 그런 지식인이다.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혐오를 갖는 것은 옳지 않다. 차별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내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소설의 인물들은 그 혐오감이 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학문적으로 보면 이 염려는 때때로 그 안에 깃든 어떤 대상에 대한 혐오증을 외피처럼 감싸 그에 대한 비판을 막아, 그러니까 그 얘기죠. 비난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자, 마음속에는 혐오와 원한과 경멸을 품고 있으면서 뭐 내가 원한을 품을 이유는 없고요. 혐오와 경멸의 감정은 솔직하게 없다고 말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염려라는 모습을 띄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가 이제 유념하려고 해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들이 왜곡된 성적 욕망을 전시하고 소비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 이것으로 이런 혐의는 여전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자, 김봉곤, 이제 박상영에서 김봉곤으로 갑시다. 김봉곤 소설집 두 사람이 아주 비슷해요. 여름 스피드에는 뭐 등단작 5토인가요? 이런 5편의 중단편이 실려 있고 동아일보 신춘문에 당선됐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어떤 그 미학적 평가를 받은 그런 작품입니다. 이 소설에 보면 나는 대학원을 다니며 소설을 쓰는 남자죠. 박상영 비슷하죠. 남자친구를 2년 전에 만났는데 만난 지 하루 만에 찾고 그 다음 날쯤에 사귀기로 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나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러니까 이성이든 동성이든 이런 어떤 가벼움에 대해서 나는 사실 기성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어떤 관계의 가벼움에 대해서 자꾸 싫어요. 음. 그런데 어쨌든 요즘에는 이제 뭐 젊은 친구들은 또 다를 수 있고 하여튼 여기서 소설에서 그런 글을 처음 보자마자 훌떡 빠졌고 지금도 글을 보고 있으면 기쁘고 설레고 나는 소설자 나는 국립국어원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성의 중심적인 사랑이라는 그런 보편성을 강제하는 규범에 저항감을 느끼고 뭐 이제 그 동성애자니까 그러겠죠. 보편성을 강제하는 규범에 당연히 저항감을 느끼겠죠. 이성의 중심의 그런 섹슈얼리티에 저항감을 느끼겠죠. 근데 유년의 기억을 또 볼까요? 박상영의 소설에서 그 인물들은 남성 그 게이들의 인물들은 어머니들이 이제 뭐 암투병 중이거나 뭐 중증 치매 증상이거나 이런 것 때문에 또 힘든데 이 소설에서 나는 이제 아버지의 몸서리치는 폭력 때문에 힘들게 살았던 유년의 기억을 갖고 있네요. 아버지와 함께 있던 시간을 끔찍했다고 이야기했죠. 자, 봅시다. 2000년대 들어서 더욱 가시화하기 시작한 경제적 위기의 영향으로 가부장의 몰락과 가족 질서의 붕괴 현상은 1차 시대 내가 봤던 것처럼 서론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런 남성 작가의 서사에서 굉장히 일반화돼서 이제 그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 위기의식과 불안정한 가족 질서 내에서 반복되는 아버지의 폭력과 무기력한 모습은 이렇듯 남성 퀴어 서사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반복 재현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소설은 눈에 보이는 경험된 현실의 구조를 드러낸다기보다는 체제가 표방하는 것들에 감춰진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의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때 어렵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그 퀴어 게이 서사는 이성애적 가족 질서를 기본으로 한 종래의 가족 구조가 균열을 드러내고 있는 한 징후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봅시다. 콜리지 포크는 이제 뭐 아우터인가요? 뭐 후속작, 저 등단작의 후속작이 콜리지 포크. 그런데 그거 헤어진 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를 그리워하는 나의 이야기군요. 그러니까 소설의 소설자 나는 문학과 남자는 내게 가장 오랫동안 큰 기쁨이었으나 그것들이 이제 사물처럼 느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헤어지고 나서 나는 동경에 또 유학을 가가지고 어디서든 사랑할 남자를 찾아내는 것이 자신이죠. 못합니다. 자신의 특기였는데 잘생긴 남자를 찾기 힘든 만큼 이제 게이를 찾기 어려워하다가 지도교수인 에하라 교수를 만나요. 그리고 그와 객장적인 섹스를 하죠. 에하라 교수 남성이죠. 그와 나는 섹스를 해본 중 최고였다. 뭐 그건 상관없어요. 하여튼 김봉원 소설의 소설자는 스스로를 게이라고 부르고 그걸 드러내는데 주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박상현과 거의 뭐 그 전혀 다르잖아요. 뭐 이를테면 다를 게 전혀 없어요.
작가로서의 어떤 경력이라든가 그 소설의 인물의 어떤 행위라든가 주제의식이 뭐 거의 같은데, 라스트 러브송에서 단편 소설자는 내적 갈등을 끝낸 24살 이후 나는 단 한순간도 내가 게이라는 사실을 잊고 산 적이 없다. 그렇게 자신을 규정하고 나니까 이제 훨씬 더 편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 그럴 수 있겠죠. 이 동성애자들이 사회적 편견 때문에 얼마나 이제 힘들어 하겠어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아우팅하고 나니까 얼마나 이제 자유스러워 됐는가 하는 감인데, 뭐 이건 뭐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는 나는 남자를 사랑하는 데 특화된 생물처럼, 주인만을 바라보는 강아지처럼, 걔가 주인을 따지지 않듯 별 볼 일 없는 남자에서부터 꼴까반한 남자에게까지 좋아할 곳을 어떻게든 찾아내 듬뿍 사랑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자기 기만이고 자기 폄하가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도 하긴 해요. 자, 6월 1차도 은하철도의 밤을 패러디한 소설이라고 스스로 설명하고 있는데, 뭐 이를테면 기차를 타고 은하철도 9구 있죠. 기차를 타고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두 남자, 나와 류의 관계를 그리고 있는 단편입니다. 류를 데리고 그의 어머니에 가는 까닭은 어머니에게 류를 소개해주고 싶기 때문인데, 가능하지 않은 허락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종애가 아니라 종래 오타가 하나씩 있어서 어머니가 계신 곳에 이르지는 못해요. 그런데 나는 기차 안에서 이제 뭐 또 어떤 잘생긴 수병을 보고 또 그 가슴이 뛰고, 처음 사랑해본 남자가 당신처럼 해군이었다 이런 말을 건네고, 중간역에서 이제 함께 동행하던 류를 그냥 놔둬버리고 이 수병을, 해군을 따라서 바깥으로 달려나가고,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소설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 그러니까 다른 감정도 그렇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 사랑에서는 바라봄의 능동적 방식이 중요해요. 사랑의 대상을 중립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사랑스러움, 고혹함, 매혹 같은 말들로 판단하고 평가해요. 그렇죠? 그 콩깍지가 끼었다고 그러잖아요, 보통. 동시에 그 열의 감정은 자체 막강한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따금 떠오르는 달갑지 않기 때문에 부적절한 지각들, 혹시 이제 그 어떤 사랑의 회의를 차단해 버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의 눈에는 자신이 욕망하는 상대방의 불쾌한 특성이나 습관을 암시하는 신호들을 보이지 않죠. 그 사랑을 반박할 수 있는 말이나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저지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도취된 처음의 시기에는 모두 억압돼. 그러니까 콩깍지가 껴서 안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소설의 게이들은 모두 외로워요. 외로움은 대체로 부모로부터 기인하고, 그래서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정서를 갖고 있는 같은 종족을 척 보면 알아보고 그들은 끈끈한 관계를 맺죠. 외로움에서 기인하는 이 우울증은 무의식적이고 불분명한 대상에 대한 불완전한 애도를 의미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애도의 문제, 공감의 문제를 좀 지나서요. 결론을 봅시다. 결론. 이제 이 논문의 결론이 뭐냐면, 전체적인 결론입니다. 위계. 자, 위계. 이제, 자, 그러니까, 여성 작가들의 레즈비언 서사와 남성 작가들의 게이 서사에도 어떤 관계에서 일정한 권력 관계가 존재하더라 이런 얘기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2차 시에서도 누누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레즈비언 서사에서 의 여성들은, 그 소설의 여성들은 친밀한 어떤 관계성을 추구하고, 이 남성 작가들의 게이 서사에서는 어떤 그런 어떤 자신이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을 하나의 그런 소위 난사반 성적 행위의 하나의 필연적인 어떤 음, 음, 뭐 과정이랄까 이런 것처럼 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무분별한 어떤 욕망의 전시,
뭐랄까 매우 두드러지더라. 그것은 그럼 어떤 위계냐? 그러니까 여성 작가들은 동성애에 대한 또 동성애 서사에 대한 일종의 어떤 그 편견 내지 비판적 관점에 대해서 스스로를 방어하고자 하는 그런 검열 의식이 작동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남성 작가들은 그런 게 개의치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개의치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박상영의 소설에서 제이라고 하는 여성 인물을 묘사할 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여성에 대한 혐오의 정서가 상당히 많이 드러나고 있는, 이게 하나의 위계 관계다 하는 거예요. 자, 진부한 언명일 수 있겠지만 사실 가치 있는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사람의 자아를 자신의 자아처럼 중요하게 여길 필요하죠. 상대방의 감정과 욕구를 자신의 것처럼 여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아 중심의 감정을 의식적으로서만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확장해서 상대방까지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쉬운 건 아니죠.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공부와 함께 의식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동성애 담론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수하지 않은 것과 다른 것을 옹호하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 라고 하는 차별금지법의 취지 자체가 이제 동성애와 관련된 이런 사회적 편견 역시 하나의 차별이고 억압이다, 그건 옳지 않다, 이런 의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동성애의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개방적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순수한가, 무엇이 순수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소위 순수하지 않은 것, 즉 동성애, 다른 것, 그러니까 이성애와 다른 동성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난해야 될 이유도 없고, 어쩌면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옹호할 필요도 있어요. 다만 왜 이론적인 측면이라고 말하냐면 이제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오랜 어떤 그 삶의 경험, 문화 속에서 다른 것, 조금 다른 것, 이질적인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어쨌든 모든 인간은 도덕적 행위의 주체거든요. 그렇죠? 존재론적인 자유와 책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책임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율적인 선택과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 측면이 있죠. 이 책임은 결국은 뭐냐면 이 남성 작가들의 그 게이 소설에서 보았던 것 같은 그런 어떤 난사반 성적 행위에 대한 자기 어떤 성찰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내가 하는 거예요. 자, 하여튼 여성 작가들의 레즈비언 서사들에서 여성의 자아감은 관계적인 것이고 타인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싶은 여성들의 욕구, 타인의 욕구에 주의를 기울이고 타인과 관계를 맺기를 바라고 느낌을 표현하는 이 모든 것이 여성들이 자신을 더 편안하게 느끼도록 하는 것에 이제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다만 단순한 건 아니죠. 여전히 여성들에게 관계가 차지하는 중요성과 타인과 관계를 맺고 싶은 여성들의 요구는 이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동안 성소수자 소설이 성 정체성의 혼란과 비정상적인 성적 취향으로 규정되는 것에 대해 고통을 드러냈던 것과 달리 뭐 박상량과 김봉곤의 경우에 성적 소수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만의 고유한 특징, 문화, 취향으로 수용하고 그걸 개성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동성애를 하나의 성적 취향 내지 지향성의 문제에서 나아가서 보편적인 사랑의 문제로 확장하고 있어요.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숙고하게 하는 그런 이제 의의가 있지요. 다만 금기시되었던 동성 간의 섹슈얼리티를 거침없이 발설하는 것, 언제 나는 그의 내 발음은 못하게 하여튼 이런,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런 것들. 물론 이제 이런 말을 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어요. 문학에 있어서 어떤 도덕적 엄결성이랄까,
이런 것을 여전히 좀 지지하는 좀 낡은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러긴 할 텐데, 뭐 어떤 표현, 사실 표현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런 행위 자체에 대한 성찰이 보이지 않는 것이 나는 문제라고 봐요. 거의 중독이라고 생각할 만큼 나는 그 시기에 섹스를 올렸다와 같은 이런 발화들이 이것이 성의 본질일 것인가? 이 동의하기 곤란한 정말 그런 과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처럼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성적 담화 끝에 얻게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어떤 종류의 해방일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자, 이 정도까지만 해볼까 해요. 하여튼 이성간이든 동성간이든 관계는 공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 측면이고, 여기에는 타자에 대한 배려가 필수적이라고 나는 여전히 이해해요. 그렇게 보았을 때 남성 동성애를 다루고 있는 저 소설들에서 상대에 대한 진정한 배려가 소고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해서 닿고자 하는 곳 또는 닿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여전히 나는 비판적 관점에서 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2주는 퀴어와 관계의 본질,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